네. 자, 오늘은 정비법 보실 차례죠? 네. 어제 강의를 좀 보강을 했더니 목이 좀 가라앉았는데 조금 한번 풀리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잠을 좀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선생님들이 잠 조금 자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그래요. 예. 공부는 아무리 못 자도 적어도 저녁 때 한 6시간 정도는 주무시고, 그렇다고 뭐 13시간씩 자고 그러지 마시고, 6시간씩 주무시고, 낮에 조금 좀 주무시고, 이렇게 하셔서, 잠을 주무셔야지 낮 시간에 머리를 맑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머리가 한 4시간, 3시간밖에 못 자시면 계속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나만 안 합니다. 그 하루는 그냥 좀 개인적인 그냥 조언인데, 잠을 좀 충분히 8시간 이상 주무셔도 괜찮아요. 낮에 2시간 공부할 거 1시간만 하셔도 집중해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우리 신입생들 설명해야 하는데 잠을 3시간, 4시간만 자고 공부하러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잠 조금 주무셔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잠을 좀 충분히 주무셔야지 좀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귀에 들리신다고요. 자, 일단 정비법에서는 용어 정리를, 오늘 이제 재건축 재개발 쪽 규제를 보시고 이제 절차 같은 것들을 이제 오늘 배우시는 시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가 늘 관심 있는 이슈인데 79페이지이시죠? 네. 일단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을 우리가 다 묶어서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정비 사업.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거는 신도시 만드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고, 오늘 하시는 거는 기본 용어가 정비, 구시가지의 낡은 건물들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비 사업의 기본 핵심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재개발 재건축이고, 요즘에는 고치는 사업도 있어요. 리모델링과 비슷하게. 기존 건물을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면서 고치는 정비 사업도 있다. 그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도 있고, 기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맨 끝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맨 끝에 낡은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한다고 돼 있죠. 네. 기존의 원래 주택이나 원래 건물들을 보전하면서 리모델링처럼 고치는 사업도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철거를 하셔야죠.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져서 분양 아파트를 질 수도 있고 임대를 질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일단 정비 사업인데, 일단 정비 사업은 다른 거 필요 없고 3가지가 있습니까? 그럼 이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주택의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여기 주택이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이제 개정을 해서 빼버렸으니까 그냥 재개발 사업 안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요 개선 사업이라는 게 주거 환경 개선인데 그냥 개선 사업이라고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개선 사업은 2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줄을 치면서 한번 보세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저소득층 사시죠? 이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거기 정비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라는 게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극히 열악하셔야 돼요. 극히 열악하고, 자, 노후한 주택, 노후한 건물 등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줄을 쭉 치시는 거예요. 저소득, 정비 기반시설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대요. 주거 환경.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주거 환경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낡은 주택이에요. 노후한 건축물들이 낡은 주택이죠. 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 그러니까 이게 낡은 주택을 철거하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기반시설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소득층들을 이렇게 이제 일단 이주시킨 다음에 새로 아파트 같은 걸 줬어. 그럼 이건 철거 방식인가요? 이 철거 방식, 여기까지 철거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낡은 노후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과 임대를 막 섞어서 줘요. 원래 원주민들은 임대 아파트 입주시킬 수도 있고,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은 분양 아파트 입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한마디로 이게 달동네예요, 달동네. 달동네 저소득층 사시는 지역에서 기반시설 극히 열악이기 때문에 만들어주면서 노후한 건물, 노후한 주택을 정비한다. 근데 여기 2번을 이제 번호로 한번 붙여볼까요? 2번. 그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거기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 자, 요거 거기 보면 단독 다세대에서 한번 끊으시고 앞에까지가 1번 개선 사업이고 2번 개선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4층짜리 빌라가 있는 지역인데 그 정비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관청이 확충을 해주고 낡은 주거환경을, 자 이게 핵심이에요.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다르게 위에는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는 거예요. 밑에 개선 사업은 낡은 주거환경을 원형을 보존하면서 고치는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붕도 고쳐주고 뭐 내부 외부 같은 데 싹 고쳐주고 보일러 고쳐주고 이런 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도 있다. 이렇게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과 유사한 방식, 요거는 철거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요거 그대로 그냥 익혀두시면 돼요. 하나는 저소득이 사시고 정비 기반이 극히 열악한 지역.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낡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사업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가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선 사업을 하면 임대 아파트를 40%까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메모하세요. 이게 임대 아파트가 40%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최대. 자, 이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임대 아파트가 15%까지. 재건축은 없어요. 재건축은 임대 아파트 있는 의무 조항은 없어요. 현재.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데 가보니까 재건축도 임대 아파트를 짓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용적률을 높였을 때. 자, 우리가 평상시 용적률이, 원래 용적률이 200%면 200%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시면 재개발은 임대 아파트를 15%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200% 원래 상태에서 하시면 임대 아파트 짓는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용적률이 220%까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높아진 것 때문에 아파트를 더 줘요. 그럼 그때는 재건축도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임대 아파트라는 얘기했죠. 임대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실무 이렇게 보시면 임대 아파트가 지어진다니까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는 거예요. 한 그 단지 안에 이렇게. 그럼 주민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주민 공동서를 쓸 때 돈을 막 더 내라고 그래, 임대 아파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예전에 뭐 임차인들, 세입자들하고 이제 소유주들은 아파트를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막 7억, 8억씩 내고 들어왔는데 임대 오신 분들은 뭐 2억에 전세 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공동이용서를 쓸 때 주택 소유자들은 돈을 많이 내신 거잖아요. 거기 안에 뭐 운동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세입자들한테 니들 쓰려고 그러면 돈 10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그 소유자들은 10,000원만 내면 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임대 아파트 짓더라도 동을 분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동해지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는 아파트를 분양으로 주고 샀어. 내가 재개발 조합원이라든지 일반 분양을 받든지 내가 실제 돈을 내고 나면 뭐 조합원 분양가 7억, 일반 분양가 8억 내고 들어오신다고. 서울에 아파트 들어오실 때. 근데 세입자들은 임대 아파트를 지면 토지공사가 임대 아파트를 인수해서 그거를 해요. 운용을 한다고요. 근데 걔들은 전세 2억 내고 들어온다니까요. 2억에 뭐 월세 10만 원씩 내고 살아요. 똑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그러면 소유자들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난 돈 많이 내고 와서 썼는데. 거기다가 세입자들은 공동이용서를 이용할 때 돈을 10만 원씩 내시고 이렇게. 소유자들, 분양 쪽 동은 거기는 10,000원만 내시면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이렇게. 이렇게 차이를 둔다고요. 그러니까 또 싸움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애들끼리 저 임대 아파트에 그냥 놀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는 그런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볼 때마다 그 돈 보면 짜증난다고요. 임대 아파트 섞여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가치를 떨어뜨린다 생각을 하시고. 근데 져야 돼요. 여기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0%까지. 자, 재개발 사업은 15%까지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요 미리 좀 써놓으시고, 현행법이 그래요. 여기 지금 재건축 사업은 없고, 임대 아파트 있는 비율이 없어요. 근데 용적률이 높아지면 아파트를 더 지는 과정이 생기면 그때는 재건축도 임대 아파트를 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로 가시는데, 재개발 사업도 1번, 2번 이렇게. 자, 재건축 사업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재개발 사업이 거기 보시면요. 저소득이란 말은 없으니까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그냥 중산층, 저소득이 아닌 중산층들이고, 재개발 사업도 기반시설이 열악합니까? 네, 그러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주거 환경을 정리하는 거죠. 이것도 낡은 주택 같은 것들, 노후한 건축물들, 노후한 건물들의 이런 주거 환경이니까 낡은 주택, 뭐 단독이든 아파트든 간에 그런 주택 자체를 철거하고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건축 보시면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죠. 양호하니까 기반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자, 노후한 공동주택입니까? 노후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작업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후한 아파트, 노후한 연립 같은 것들을 철거하고 기반시설은 작업 안 하는 거죠. 기반시설은 그 주변에 많이 양호한 게 있으니까 순수하게 아파트 자체만 작업하면 재건축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기반시설을 같이 해주면 재개발이죠. 그죠? 여기 노후한 건축물을 주거 환경을 좀 정비하는데 여기 똑같이 노후한 공동주택 이거 비슷하잖아요. 노후한 건축물의 주거 환경,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이잖아요. 근데 차이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기반시설도 같이 해줍니까? 재개발은. 근데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변 것들 이용하면서 이 아파트 자체만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예요. 기반시설이 열악한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인지. 노후한 건축물, 노후한 공동주택. 이것도 가만히 보면 차이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까? 재개발 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후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건축은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라고 써있네. 그럼 단독주택은 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단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재개발 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러니까 노후불량한 건축물이니까 단독주택, 건축물,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연립 같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단독주택은 빠지라는 거야.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재건축 사업은 단독주택은 빼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2년 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2년 전부터. 우리 저 실무 가면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데도 있어요. 서울의 방배동 같은데. 방배동은 단독주택 지역인데 재건축을 해요. 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2017년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 법을 적용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2018년부터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단독주택이면 재개발로 가셔야 돼요. 바뀌었어요, 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저기 방배동도 좀 요즘에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일반 분양을 막 해요. 하는데 거기도 요즘에 조금 분양가가 높아서 좀 미분양이 나고 좀 분양비리 저조하다 이런 얘기 나오시더라고요. 슬슬 이제. 그래서 일단 그 분양이 안 되는 거는 분양가가 비싸서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가요, 이렇게 그냥 일반 아파트 분양하든 뭐 재개발 아파트 일반 분양할 때 뭘 볼까요? 주변 시세를 보겠죠. 주변 시세, 비싼 새 아파트 시세를 봐서 그거보다 우리 아파트가 장점이 있으면 좀 높이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가를. 그렇죠? 좀 단점이 있으면 낮추고, 그게 분양가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소비자들이 외면을 해버려요. 그냥 분양 신청을 안 해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청약 자체를 안 해버린다. 일반 분양 청약 안 해서 미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건설회사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죠. 시장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가 이제 요즘에 서울에서 그런 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제 뒤늦게 들어가서 다 사신다고요. 미분양 나지는 않아요, 서울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니까 한 1억이나 5천 낮춰라. 그러면 사겠다. 사서 이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좀 먹을 게 생깁니까? 나중에 몇 년 뒤에 한 1억 올라가면 그때 팔려고. 이런 시장이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해보시면 좀 그 패턴이 조금 나와요. 그 지역에서 좀 오래 하시면 너무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지 마세요. 부동산 하실 때. 6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하고 뭐 이렇게도 있는데 좀 한 지역에 오래 하셔야지 그 지역 좀 시장 상황을 아시잖아요. 자, 그럼 또 하나 여기 재개발 재건축에서 요 재개발 사업할 때 여기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란 말이 있어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요거는 상가나 공장 재개발. 요 상업지역 상가 있죠. 공업지역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주택 재개발, 밑에 거는 상가나 공장 재개발. 재건축은 없죠. 재건축은 1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2번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보면 요 재개발 재건축 차이만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반시설이 열악하면서 노후불량한 건물을 작업하면 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하면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작업하면 재건축입니까?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능 회복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업지역이란 말이 없다고요. 그런 차이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낡은 주거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이 뭐예요? 보전하면서 고치는 방식도 있습니까? 이거는 개선 사업. 저소득층 사는 지역도 개선 사업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구별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지금 좀 전에 이제 배우실 건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사업을 할 때 조합을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 조합이라는 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법에 이거 의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선 사업은 아까 우리 저소득층이 사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관청이 해주거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기업이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조합을 만들 때 여기 위에 거는 관청이 사업해주거나 공기업들이 저소득층들 사업을 해주고 시행자로 들어가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라는 시행자가 하는데 누가 조합원이 됩니까? 누가 조합원? 지금 토지 등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거.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차이를 이렇게 아셨으면 뒤에 가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할 때도 토지 등 소유자라는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 우리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할 때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만 가진 사람들이 토지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죠. 그래 놓고 거기 보세요. 거기 지금 교재를 보시면 개선 사업과 재개발, 특히 재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또는이죠.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을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로. 이게 다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는 토지 건물을 둘 다 가진 사람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고 토지만 갖고 있거나 또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세워서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여기 조합원 될 수 있죠. 재개발할 때는 또는이기 때문에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재건축은 지상권자 빠지죠. 이거 중간에 그리고 밑이에요, 밑. 재건축을 할 때는 아까 우리 공동주택 재건축할 때 건물 및 이 건물의 부속 토지입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물과 토지를 한 사람이 양쪽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소유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아까 우리 재건축은 공동주택만 하는 거죠. 그럼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것들의 소유자만 조합은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건물 부분하고 땅 지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재건축을 할 때는 토지동 소유자가 된다. 요거는 또는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개발 조합원은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 토지 건물을 양쪽 다 가진 사람, 그리고 지상권자까지 조합원 될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지상권자 빠지고 아니면 토지나 건물 쪽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건물과 토지를 양쪽 다 가진 사람들이 재건축할 때는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런 차이점.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 개선 사업할 때는 조합 만드는 건 아니죠. 조합 만들지 않고 관청이나 공기업이 사업해주기 때문에 이 토지 동소유자를 조합원이란 말을 쓰실 수는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이 토지 동소유자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조합원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조합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토지 동소유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선 사업을 할 때는 그냥 토지 동소유자가 또는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참고로 3번하고 4번 용어도 볼까요? 3번 보시면 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서 토지주택공사 등 그랬죠? 토지주택공사 등이면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두 개. 두 개 들어있는 거죠?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추가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장군수 등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이 관청 단어에는 5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정비법만 용어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것도 보면 자치시, 자치도 다음에 시군구청장이죠. 요 분들을 다 우리가 시장군수 등이라고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정비법 내에서만.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군수 등 그러면 시군구청장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앞에 그 자치시와 자치도는 시험 문제 잘 안 다루니까 그냥 시장군수 등 그러면
5명 관청이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군구청장이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번, 6번, 특히 그 6번이 작년도 시험 문제였었는데 여기 추가 용어로 아까 우리 저기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양호하고 이런 거 있었죠? 네, 정비 기반설. 자, 요거는 재개발이 끝났을 때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시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공동이용설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 재개발이 끝났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거기 보세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놀이터나 마을회관이 재개발 아파트 안에 있을 수 있죠. 주민들이 같이 쓰는 거니까. 또 못해 보면 구판장, 세탁장, 뭐 구판장이라는 게 물건 파는 건데 무슨 뭐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 뭐 구파장을 세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장, 그다음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게 있죠. 수도도 있고 이렇게. 그 작년도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 유치원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틀린 거야. 유치원은 별도로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다가.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안에 유치원이 있어요? 어린이집이에요.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쪽 관할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지난번에 유치원 원장들 막 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얘기하면 또 그냥 넘어가요. 지금 조용하니까. 유치원 원장들이 나중에는 자기 이제 뭐 억울함을 좀 호소하겠다. 지금 정권에서는 이제 워낙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 원장들 얘기는 그거예요. 보조금을 주더라도 우리한테 주지 말고 학부모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애들 교육하는 데 쓰겠다. 자꾸 유치원으로 주고 유치원 쪽으로 돈을 주고 직접 줘버린 다음에 감사가 들어간다고요. 학부모를 주라는 거예요. 학부모 주면 학부모에서 이렇게 주면 학부모가 낸 돈이죠. 그럼 유치원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교육청 감사를 안 받는 건데 교육청은 이제 교육부는 그 감사를 하려고 이제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유치원장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듣질 않습니다. 우리 저기 국가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면 감시라는 것도 있고 감시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좀 감시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렇죠? 농민들이 그 돈으로 뭘 썼는지, 술 먹었는지, 예? 기름 사라가 돈을 줘요. 이렇게 보조금이 갖다 준다니까요. 면세율도 있고 돈도 준다니까요. 근데 그거 기름 사 먹었는지 저 읍내 나가서 주막 가서 말 사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감시 안 하죠. 예. 근데 유치원은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틀리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감시를 할 거면 똑같이 다 하든가.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 원장이 뭐 몇 명의 어떤 일탈행위가 있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면 이제 뭐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 원장들도 일단 지금은 좀 납작 엎드려 있죠. 엎드려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는 의사를 또 한번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워낙 강력하게 정부가 막 규제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공동이용설을 먼저 보셨는데 유치원 거다 메모하세요. 유치원은 아님 이렇게 쓰세요. 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마을회관이나 놀이터, 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하고는 다르게 그거는 공동이용설이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세우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뒤에 정비기반설로 가시면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게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재개발 아파트 단지 바깥에 보면 도로가 있어요. 네. 아파트 단지 앞에 큰 도로 있잖아요. 도로 밑에 상하수도 깔려 있고 또 도로 건너편에 공원 같은 게 있고 주차장이 있고 공동구.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가보시면 뭐 광장, 가스 공급시설 이런 것들. 공원 옆에 광장이 있고 가스 공급시설도 도로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으면 단지 바깥에 있으면 정비기반설, 공동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거.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할 수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광장은 뭐예요? 광장. 시험 문제. 정비기반입니까? 공동이입니까? 예, 정비기반. 이 아파트 단지 바깥에 큰 광장이 있다. 이렇게 타가소 같은 것들은 타가소랑 어린이집은 단지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공동이용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니까. 이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정비기반설, 공동시설을 외울 수는 없어요. 그거를 외우면 금방 또 까먹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는 그 기준만 잡아두시면 좀 부담을 덜해서. 자, 그 다음에 7번에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노후불량 건축물을 공부하실 때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됐을 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노후불량을 추구는 법에 4가지 기준이 있는데 다른 건 시험 문제 안 나고 1번 보세요. 건물이 훼손 멸실되어서 안전사고 우려입니까? 지금 안전사고 우려면 준공 후 몇 년 지났다는 말을 안 따지고 노후불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가보면 준공 후 몇 년 지나야지 노후불량이 된다. 이렇게 2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사고 우려는 준공 연도를 따지지 않고 뒤에 보시면 양가로 2번은 잘 안 나오고 시험 문제에서 양가로 3번하고 4번인데 양가로 4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미관에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물로서 자 다음 어느 하나의 건물입니까? 그 다음 어느 하나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거 다음 어느 써 있는 거 박스 안에 써 있는 게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사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지 노후불량이다. 자,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이건 안전사고로 보지 않고 준공 후 20년에서 30년 사이로 청주시 조례가 정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최단 기간으로 정하면 20년 지나면 노후불량 될 수 있습니까? 최대로 길게 정하면 30년. 이렇게 정하면 30년이 지나야 노후불량으로 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다 이렇게 할 때는 20년에서 30년 사이로 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청주시 조례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최종 통과시킨 분들은 지방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지방의원들끼리 논의해서 야 청주시 아파트는 20년만 지나면 노후불량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방의원들이 야 노후불량을 추구를 30년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30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방의회의 권한이 넘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위에 보세요. 거기 양가로 3번 보시면 거기 디귿번 노후불량이 있어요. 박스 안에. 요거 시험 문제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 디귿번은 준공 후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비가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자, 이번엔 준공 후 몇 년까지 쓰는 거예요?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비가 신축비보다 더 크게 듭니까? 네, 그럼 신축을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노후불량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40년이네. 그러니까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다는 말 쓸 때는 20년에서 30년 사이로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준공 후 몇 년까지 쓰기 위한 비용 이럴 때는 4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20년으로 많이 바꿔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준공 후 2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 비용이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럼 안 되죠. 아니면 거기 밑에 4번을 준공 후 40년이 지난 건물인 경우에만 노후불량이다 이렇게 바꾼든가. 그 20년에서 30년 그거를 40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거를 40년짜리를 20년으로 바꾼다고 시험 문제에서. 노후불량은 그 세 문장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읽어봐야 잘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노후불량은 아까 우리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준공연도를 따질 필요가 없이 노후불량. 준공 후 몇 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비가 이렇게 나가면 40년. 몇 년이 지난 건물 그럴 때는 20년에서 30년 사이로 지나야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넘어가면 노후불량이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원들한테 보통 거기 그 몇 년 지난 건물이 많이 노후불량으로 실무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원들한테 우리 청주는 재개발 건축 사업을 좀 빨리 좀 하자. 그래서 이제 20년으로 좀 정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세요. 그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주시 의원들이 가끔 이렇게 무슨 행사에 오지 않습니까? 무슨 뭐 고등학교 뭐 동문회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재개발 사업 좀 빨리빨리 하게끔 20년으로 해라 이렇게. 그쪽 소속이면 이쪽 부동산 쪽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방의원들이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지방의원들이 이제 알았다고 막 그럴 거라고요. 해주겠다고. 선거 때는 그런 걸 하셔야죠. 근데 뭐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한동안은 이제 그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을 뭐 알아야지 지방의원들한테 말을 붙이죠. 지방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죠? 가서 이제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을 좀 잘 확인하셔서 압력을 좀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공법이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아요. 나중에 가면 실무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용어를 보셨으면 이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면 우리 앞쪽에 여기 맨 앞에 여기 정비법 전체 절차 있죠? 네, 여기 그 로마자로 5페이지.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앞부분에서 용어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정비사업은 3개 있었죠. 네,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재개발이 달랐죠. 네, 그 다음에 정비기반설이 뭐고 공동용설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혼자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정비사업에서 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절차예요, 절차. 자,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다뤄요. 개선사업 절차는 잘 안 다루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가 그 써있는 절차로 같습니다.
같아요. 거기 써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순서예요. 자, 기본 절차가 같으니까 우리 처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도시에서 할 때는 이 도시의 장들이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을 먼저 수립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행정관청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자, 기본 계획 수립하는 관청이 5명입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기본 계획은 그 수립하는 관청을 그 왼쪽에 보시면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으로 끝나죠. 네. 군수 빠지는 거예요, 군수. 군수를 빼고 그 5명 관청이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세종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 도시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을, 도시에 대한 사업의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방향과 어떤 큰 안내, 큰 틀을 잡는 계획이니까 도시의 장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시의 장이면 원래 군수도 들어가야 됩니까? 네, 원래 도시가 6개잖아요. 근데 군수는 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군수는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빼라는 겁니다. 군 단위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별로 없어요. 시골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그냥 이런 시 단위부터, 시 단위. 자, 기본 계획은 이런 시장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 자,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네, 그러면 이 기본 계획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정비 계획입니까? 네, 기본 계획 다음에는 관청이 다시 한번 정비 계획이라는 계획을 한 번 더 만드셔야 돼요. 이 정비 계획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나서 정비 구역까지 확정돼야 된다. 사업하는 장소. 자, 이렇게 사업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자,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요 기본 계획을 5명이 수립을 하면서 기본 계획에, 자, 왼쪽에 보시면 거기 기본 계획은 뭐 10년 단위로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은 기본 계획을 안 만들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요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입니까? 네. 대도시는 의무 수립이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여기 임의적 수립을 하나 빼주셔야 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기본 계획의 내용이에요, 내용. 여러분들 기본 계획 내용에는 정비 예정 구역이 들어가죠. 자,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뭐 서울시다. 자, 서울특별시를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청주가 될 수도 있어요. 서울특별시장님이 서울특별시라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서울특별시에다가 기본계획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그 왼쪽에 설명할 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본계획의 내용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의 개락적 범위죠. 네, 좀 서울시 전체에다가 낡은 동네에다가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발표하신다고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는 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할 후보지라는 거예요. 정비 예정구역. 정비 구역이 아니라 정비 예정구역이죠. 그러니까 예정구역 상태로 먼저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여러 지역을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으로 먼저 묶는다고요.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 묶을 때 여기 동네 이름도 붙어요. 여기는 뭐 서울의 서대문구 홍은동이면 홍은동이 낡은 동네라서 정비 예정구역. 여기 이쪽은 뭐 상도동. 왜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본 거지, 그죠? 상도동 있지 않습니까? 상도파들. 그 다음에 여기 노원구 상계동 같은 데도 되게 낡은 지역이에요. 상계동도 정비구역이에요, 정비 예정구역이에요. 네, 요거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구역이 그런 발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정구역을 개락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발표해요. 개락적으로. 홍원동 정비 예정구역일 때.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을 이렇게 여러 개를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 다음에는 무슨 계획이 나오셔야 돼요? 정비계획을 추가로 만들으셔야 된다고, 관청이. 근데 정비계획 만드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특광. 여기 특광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예정구역 발표하면 구청장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구청장. 자, 그 정비계획 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럼 정비계획은 밑에 보시니까 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입니까? 위에 거는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적으로 기본 방향을 잡는 거고, 이번에는 정비계획은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맨 끝에 특광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비계획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홍은동을 담당하는 구청장이 서대문구예요. 서대문구. 그럼 서대문 구청장이 이 홍은동 쪽의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여기는요.
상도동은 이 동작구 상도동이지, 이거? 네, 그럼 동작구청장. 여기는 노원구니까 노원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정비계획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정비계획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예정구역별로 따로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한 개죠. 기본계획은 한 개밖에 없어요. 도시 전체에 재개발 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을 발표해주면 이런 정비계획은 각각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만들어서, 잘 보세요.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여기 보세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서면으로 통보합니까? 네. 여기 예정구역 안에 그 토지동 소유자한테 다 통지하게 돼 있다고요. 정비계획 나왔다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30일 이상 주민 공람도 합니까? 네, 요렇게. 네,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예정구역 안에 그 소유자들한테 자, 정비계획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설명회가 들어가셔야 되고. 그럼 주민들 30일짜리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주민의견까지 다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구청장이 이걸 누구한테 올려요? 자, 정비구역을 최종적으로 정해주는 사람. 다시 특광한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려서 이 정비구역을 특광이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셔야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로 확정된 겁니다. 예정구역은 확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체크하신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하신 분들 여기 세종자치시, 자치도, 그 다음에 청주 같은 청주시 있습니까? 네, 이런 데는 이분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예정구역을 발표했습니까? 네, 그럼 본인이 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들이 정비계획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본인 자신이 정비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거기 좀 전에 그 구청장 항목 밑에 양가로 2번 보세요. 그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드디어 이제 군수가 나온다고요. 네. 군수가 기본계획은 안 나오는데 정비계획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군 단위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군수는 정비계획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군수를 추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본계획도 만들었습니까? 네. 만든 다음에 정비계획으로 이런 예정구역에다가 세부적으로 이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지시하는 계획을 또 만들어준다고요.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정비구역을 정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으로 쓴 특광 부분하고 요 파란색으로 쓴 여기를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도시가 서울시하고 우리나라 6대 광역시에서는 서울시나 광역시장님이 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을 발표하면 이제 구청장들이 하는 거예요. 구청장들이 거기 담당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다시 특광한테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란색 관청들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같은 분들은 본인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본인이 정비구역을 합니까? 이때 여기 파란색 이분들도 요거 하셔야 돼요. 요거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제가 그거 생략을 했는데 그것도 질문하시더라고요.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도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직접 구역을 정합니까? 네. 그럼 정비계획을 위반했으면 거기도 서면 통보 위에 있는 거에 설명회 30일 이상 공람이 똑같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했을 때도 서면 통보 그다음에 그 설명회하고 30일짜리 주민공람을 다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도 자기가 위반했습니까 정비계획을? 네, 그러면 설명회 그다음에 주민 서면 통보 30일짜리 공람을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정비구역을 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정비구역까지 되면 이제 여기서 우리 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확정된 거죠? 네, 예정자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정비구역이 돼서 우리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때 이제 아파트 값이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 사업 할 때 정비구역 확정되면 거기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원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요 타이밍 때 올라가는 겁니다. 가끔 뭐 예정구역도 올라가신다는데 그거는 올라가는 거 확인이 안 되고 정비구역을 확정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할 때 뭐 합니까? 이때 이제 추진위원회 여기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하러 가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이걸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 추진위원회 보시면 조합 설립의 준비단체 그 5명 이상의 위원을 뽑고 운영규정이라는 4규를 만드셔야 돼요. 이따가 조합 설립할 때는 정관을 만들고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입니까? 네, 그런 걸 만들어서
추진위원회가 이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 전체 토지동 소유자가 1000명이면요. 과반수면 동의가 몇 명일까요? 501명이 되셔야 돼요.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하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하고 틀린 거예요. 2분의 1 이상은 500명까지 포함시켜주는 건데 과반수는 500명은 안 되고 501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관청한테 승인받는다. 그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준비 업무를 착실하게 해서 조합 설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추진위원회 다음에는 조합 설립 이렇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라는 게 설립이 의무적으로 되셔야 돼요. 조합 설립 단계. 그래서 이제 설립인가 받고 나중에 등기까지 하시는데 이 조합을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설립을 할 때 자, 어떤 조합이 설립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동의 요건이라고 그래요. 동의 요건.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더 어렵죠? 네, 그거 잠깐 보시면 핵심이 재개발 조합은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정관 만들고 관청한테 설립인가를 받고 나중에 등기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가시면 재건축이 있습니까? 네, 재건축은 각동별 구분 소유자, 각동이 들어가요. 각동. 네, 전체 아파트가 10개 동이 있을 때 재개발은 각동은 안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재건축은 각동별로 과반수를 받고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입니까?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각동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각동. 네, 만약에 재개발은 전체 토지용 소유자 4분의 3이잖아요. 네. 그럼 75%라고요. 그럼 아파트가 10개 동이 이렇게 있는데 1동에 100세대, 2동도 100세대에서 10개 동이니까 1000세대가 사는 거예요. 근데 1동이 동의가 0%, 0%예요. 2동도 0%예요. 근데 3동부터 10동까지가 800세대가 동의해주면 재개발 조합 설립되죠. 네, 된다고. 재개발은 각동은 없겠고 전체만 75%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지금 재건축은 각동별 과반수죠. 그러면서 각동별로 무조건 과반수를 맞추면서 전체가 4분의 3을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 동이라도 과반수가 안 나오면 전체가 아무리 90% 이렇게 나오더라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재건축을 하는데 아파트가 10개 동이 있고 각 세대가 100세대씩 살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1동부터 만약 9동까지가 올 찬성. 근데 마지막 10동이 과반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90% 넘게 나와도 안 돼, 조합 설립이. 이렇게 해서 재건축은 이 각동이라는 것 때문에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고 어찌됐든 그럼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사자로 시작하는 계획. 이제 사업 시행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좀 전에 기본 계획하고 정비 계획은 관청이 만드는 계획이에요. 이거는 뭐 특광이 만들고 정비 계획은 구청장이 만들고 관청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합을 우리 사업 시행자라고 하죠. 조합이 이제 돈을 투자해서 재개발 사업하는 시행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이다. 자, 우리 사업 시행 계획은 뭐라고 할까요? 설계도. 자, 설계도하고 공사 자금 계획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건물의 배치 계획 같은 거. 여기 지금 사업 시행 계획에 설계도 자금 계획 같은 게 들어가고 토지용 계획, 건물 배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범죄 예방 대책. 이게 한마디로 공사할 때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설계도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 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업 시행 계획을 관청이 만들어서 요거 이제 조합이 만들어서 관청한테 가서 인가 받죠? 뭐 시장문수 등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요거 발표가 나오면 이제 우리 아파트 설계도로서 아파트 전체가 1,500개 이렇게. 아까 여기 조합 설립할 때 조합원 명수는 1,000명. 그러면 자녀 분량도 있겠네, 그죠? 하나씩 받아가면 500개는 자녀 물량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설계도가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임대 아파트 몇 개 있어야 돼요? 40%, 15%, 개선 사업이 40%, 재개발 사업은 15%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온 거냐면 아파트가 1,500개 중에서 24평대도 있습니까? 네, 30평대도 있을 테고 33평 뭐 이렇게. 좀 큰 평수 48평도 이렇게 진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파트 평수대를 이렇게 나눠서 동배치가 나오죠? 설계도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요런 거 24평짜리 아파트를 해서 이제 임대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재개발 사업할 때는 15% 해야 된다며. 재개발은 15%까지 여기서 15% 세대수는 임대 아파트로 설계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몇 동 이렇게 임대 아파트가 나오겠죠? 30평대 한 동도 있고 뭐 20평대 몇 동이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동들이 이제 나머지 85%는 분양 아파트. 자, 임대 아파트는 나중에 이거를 지어서 조합이 갖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행정관청이나 토지주택공사한테 싼 값에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조합이 나중에 사업 끝난 다음에 임대 아파트 15% 치면 이걸 행정관청인 시군구청장이나 토지주택공사한테 넘기게 돼 있어요. 넘기는 가격이 일반 분양가가 아니라 싼 값에 강제로 뺏기는 겁니다. 그 싼 값을 넘기니까 재개발조합 짜증나죠. 이게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안 지시면 이게 다 분양으로 뺄 수 있습니까? 빼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일반 분양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일반 분양 넘어가니까 다 조합에 큰 수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임대를 짓는 거를. 그래서 임대 아파트 비율을 좀 줄이든가, 15%를 뭐 10% 좀 줄이든가, 아니면 이거를 아예 폐지시키든가. 임대 아파트를 왜 짓냐,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굳이 지려면 땅을 옆에 좀 빼서 별동으로 지셔야 돼요, 별동으로. 이거는 이제 별개의 단지로. 별개의 단지로 해서 그 임대 아파트만 따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저 소셜 믹서라서 별도의 단지를 못 해요. 그냥 한 단지 안에 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1동, 102동은 임대. 103동부터는 분양. 근데 어디 살아? 101동 살아. 이렇게 그러면, 아, 너 임대 아파트 사는구나. 엄마들이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나가보시면. 니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떨어진다. 막 이래요.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한다면. 근데 법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야, 아파트를 졌어? 그럼 이제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사회좋게 살아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되죠. 현실이 완전히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잘 안 끌려가요, 국민들이. 정부가 이걸 좀 사회좋게 이렇게 모여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들 위해서 좀 대책을 좀 내고 그럴 때. 근데 의도는, 목적은 좋은데, 우리 세입자들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이제 재개발 정책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을 아파트 이제 건물의 배치계획 같은 거, 건물의 배치계획이 나오고, 설계 도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업시행계획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이 뭐냐 좀 느낌이 좀 오셔야 돼요. 네, 조금 이제 하시면서 더 확인할 거고. 자, 요거 다음에는 뭘 할 겁니까? 이제 요거 잠깐 쉴 건데.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120일 안에, 자, 관리처분계획 하기 전에, 자,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먼저 편지를 보내셔야 됩니다. 자, 분양통지,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좀 전 아파트 1,500개가 지어지죠? 네, 그럼 뭐 20평대도 있고, 33평대도 있고, 뭐 48평대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다가 조합원들을 먼저 분양을 해주는 그 분양 절차가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분양. 네, 어떤 조합원 몇 평대 아파트 받을래?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거기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면요. 거기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박스 안에 그 수용, 사용이라는 절차하고 매도 청구라는 게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을 정리하는 절차.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용으로 정리하는 건 재개발이고, 좀 가격을 더 줘서 매도 청구로 정리하시는 거는 재건축 절차인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2번에 보시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 아랫줄에 절차가 분양공고, 분양통지, 그 다음에 분양신청,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만들고 철거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가 밑에 양가 1번에 그 분양통지가 사업시행 인가고실로부터 며칠 안에? 120일 안에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통지한다고요.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요. 그럼 그 통지 사안에 뭐가 써 있어요? 계략적인 추가부담금 얼마 내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네.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이 따로 써 있는 거예요. 신청 기간. 자, 분양 신청 기간이 편지에 써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120일이 분양 신청 기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120일은 통지하는 기간. 편지를 이렇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기간이 120일이라고요. 그럼 제가 120일째 되는 날 편지를 제가 받으니까 여기 분양 신청 기간이 써 있습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밑에 줄에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조합이 정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간을 쭉 연결을 시켜놓고, 자, 여기가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며칠 안에? 120일 안에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편지를 통지했다 이렇게. 그럼 통지한 날이 만약에 4월 1일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 통제한 날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며칠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30일 이상은 주라는 거예요. 30일 이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상. 그러니까 4월 30일이죠. 아무리 짧게 줘도 30일까지 주셔야 돼요. 4월 29일 주시면 위법이에요. 그럼 이거 29일밖에 안 준 거기 때문에. 자, 길게 주면 60일, 요거 이내에서, 요 사이에서 정해라. 그럼 길게 주면 4월 1일부터 쭉 하셔가지고 5월 30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중간에 45일을 줄 수도 있을까요? 그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이에서. 근데 아무리 짧게 주더라도 여기서부터 30일 이상은 주셔야 됩니까? 60일 이내 요 사이에서 정해라 이렇게. 거기다가 20일 연장도 가능함 이렇게. 최대로 60일을 주고 이제 분양청이 제대로 안 되니까 20일 연장할 수도 있어요. 거기 이제 30일에서 60일 사이로 정하고 20일 연장도 가능함 이렇게.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뭐 연장 같은 건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자 60일을 분양청 기간을 60일을 준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분양 신청 안 하면 이 사람도 다시 한번 현금 청산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분양 안 받기로 했다. 그럼 현금 청산으로 재개발은 수용, 재건축은 매도 청구로 정리하시고 이 분양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분양 신청자들. 분양 신청자들이 명단이 확정되면 이 사람들이 뭘 신청한 거예요? 평수. 몇 평대 아파트를 받겠다고 신청하시는 거예요. 또 추가 부담 얼마 내라 그럼 동의하셔요. 그럼 그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분양 신청 결과를 가지고 무슨 계획으로 가시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으로 가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는 거라고요. 일단 아파트 평수가 먼저 확정되셔야 돼요. 평수 확정을 조합원들 쭉 하시고 추가 부담금 내겠냐? 오케이 이렇게 사인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으러 갑니다. 인가 신청 넣고 이제 그 다음에 동호 수첨이 나와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내고 나서 이제 동호 수첨을 해가지고 몇 동 몇 호가 결정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철거해서 공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다 완공되면 맨 마지막 절차 그냥 보세요. 준공, 인가.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새 아파트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효력 발생. 이 다음날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날에 이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 안 해도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관리처분하고 이 사업시행계획은 이 설계도 같은 게 포함된 공사계획이고 이거는 분양계획이죠. 이 두 가지는 조합이 만드는 거고 정비계획하고 기본계획이란 계획은 관청이 만드는 거예요. 관청이 도시 전체에 대해서 지시하고 요거는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 이렇게. 요거를 순서를 잡으신 다음에 중간에 조합이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이 순서 기, 정, 조, 사, 관 이렇게. 네, 잠깐 쉬었다가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